설명 듣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이제 이것도 일종의 그 취업에 관련돼서 커리큘럼 짜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라는 취지에서 이런 과목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해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요약된 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왜냐? 저는 금융인은 아니에요. 금융을 사용하는 사람일 뿐이지. 하지만 이거를 읽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해요. 왜냐? 지금 제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펀드하고 신탁. 이게 뭐냐라고만 하는 것에만 알고 가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요약을 해보니.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금융은 원금을 약간의 이자를 노리고자 그거를 취급하고 있는 상대방을 신용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라고 아직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환경 내에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굴릴 수 있는 어떤 기관의 상품화된 거를 이렇게 살 수 있게 돈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구실을 이 금융시장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요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말 그대로 한국은행은 아니지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러한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달되게 만드는 프로세스가 금융시장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상품이다라고 그냥 하나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비준하게 금융상품은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거. 보험이 먼저 나오네. 또 펀드. 또 우리 어디가 돈 은행. 또 앞선 시간에 뭐 많이 했죠? 주식.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너댓 개 있어요. 그 뒤에 가서 다시 요약을 해놓을게요. 자, 그래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건데, 그 얻고자 하는 게 그 돈을 통해서 이윤이겠죠, 이익. 근데 이게 이 금융상품은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눠지는데 그 이유가 손실 가능성이 있냐 없냐로 구분되어져요. 크게 보면. 그런데 이 비금융투자상품은 손실은 없지만 금융상품의 일환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손실이 발생되는 이 금융투자상품, 오늘 이야기할 것들, 이 중에는 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손실되는 것도 아까운데 더 손실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이 증권과 파생상품이래요. 근데 더 손실되는 가능성이 증권보다는 파생상품이라는 그 항목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아까 전 시간에 뭐라 했죠?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런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쓸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 파생상품이 아까 앞서 그림화됐던 이 금융시장 내에서 장내, 장외 이렇게 또 나눠진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장내 파생상품, 그렇지 않은 상품은 장외 파생상품.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원금 손실이 있냐 없냐 이런 게 따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흔히 생각하는 은행은 어때? 원금 손실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은행 망해본 거 별로 못 봤잖아요, 과거에.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왠지 제 얘기가 망한 사례가 있을 것 같죠. 여기 미국과 우리나라와 그리스 경우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115개 정도 은행이 파산을 했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솔로몬 사태. 그래서 난리 났었죠. 투자자들하고 예금자들 난리 나고, 우리 영화에서 가끔씩 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그리스에서도 은행 자체에서 예금 인출 러시가 막 들어오니까 자기 돈인데도 불구하고 못 나가게 막은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 일종의 은행도 회사인 거예요. 기업상 방만하게 기업을 운영하거나 너무 위험한 어떤 곳에 이렇게 관여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망할 수 있잖아요. 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거 안 돼. 요걸 다른 말로 그러니까 원금이 손실되냐 안 손실되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금융상품은 위험도가 높냐 낮냐라고 봐서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위험도가 가장 낮은 거, 은행도 망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원금 손실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은행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예금 상품은 위험이 좀 낮은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위험도가 낮으니까 우리한테 리턴 받는 수익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은 높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이 구조 때문에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안에 세세하게 있는 단어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맥락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교재로서 좀 활용하시려면 예금, 채권, 주식, 파생상품 이런 순서대로 위험도에 따라서 금융상품이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해당되는 형태의 상품들이 조금씩 세분화돼서 나중에 이후에 도표화된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금감원에서도 예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4가지 정도를 말했는데 금감원에서는 크게 5가지로 쪼개서 상품화된 거를 이렇게 각 기관별로 제시하고 있는 상품을 통합적으로 비교 경시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시면 이 해당되는 상품들의 현황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저축상품은 예금과 적금으로 나눠지죠. 대출상품은 개인 신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담보물 형태로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융투자상품, 제일 대표적인 게 주식, 채권, 펀드, 파생. 파생이라고 하는 것도 뒤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학생이 말했던 대로 보험상품도 있어요. 보험상품은 크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 생명보험. 조금 살을 붙이면 손해보험은 뭐죠? 다시 거꾸로 생명보험은 뭐죠? 좀 가입하기 힘든 상품? 누군가 부탁할 것 같은 느낌의 부담스러운 상품? 아니죠. 생명보험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목숨을 담보로 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보험에 뭐가 있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나던 아버지던 누군가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사망보험금이 설정금으로 해서 그 뒤에 특약사항들, 병원에 가서도 돈 돌려받고 하는 이런 특약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손해보험에는 사망보험금이 없어요. 근데 많이 변형된 상품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손해보험 대표적인 게 뭐 있지? 자동차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 아까 말한 대로 집 불나면 안 되는 화재 보험. 생명하고 다르지? 그래서 이 손해보험에서는 생명을 담보로 한 게 아니라 상해라고 하는 큰 범주의 위험을 대비하고 위한 상품이고,
생명보험은 생명을 담보로 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 상품은 말 그대로 어떠한 재산을 쪼개서 계속적으로 어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뭐 저축이나 보험으로 이렇게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예금, 적금, 저축 상품으로 볼 수 있죠. 이건 대출, 개인신용까지, 퇴직연금이 요런 데에 해당이 되겠죠. 앞으로 내가 퇴사를 했을 때 퇴직금을 받았으면 이 퇴직금을 이런 연금성 저축에다가 넣어서 좀 자금을 굴려갖고 내가 여생에 일부 자금을 무슨 연금 받듯이 활용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연금이나 이런 투자 상품들은 항상 신탁과 펀드와 보험 이런 형태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돼서 내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갖고 내 연금 자산화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금융 투자 상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신탁과 펀드 형태가. 아까 펀드 배우셨잖아요. 펀드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딱 해보면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약간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 주식 해본 사람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 대학생들 채널에서도 많이 한다는 얘기 들어갔고 혹시 하시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항상 들어본 이야기이긴 한데 저도 정리를 해보니까 아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크게 한 4가지로 분류되네 라고 볼 수 있어요. 은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 우리, 신한 이러한 이름으로 받고 있는 걸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이라고 합니다. 지방은행은 뭐가 대표적으로? 제일 가까운 데 뭐 있죠? 부산, 경남, 대구, 이게 지방은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뭐가 있어요? 노랗게 된 거. 카뱅, 토스. 외국은행은 뭐가 있죠? 제일 대표적인 거. 시티뱅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은행이라고 칭하는데요. 또 특수은행도 있어요. 은행이긴 한데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의 형태인 거예요. 근데 이거 헷갈리죠? 농협과 수협이 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인가? 아니 여기 그 협동조합이 들어가 있는 거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농업 협동조합을 줄여서 농협 그러거든요. 이거 다른 개념이에요. 조합은 뭐야? 같이 뜻 맞는 사람들끼리 결성된 단체를 조합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조합의 형태는 아닌 거예요. 기관의 형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예금을 취급하기는 하나 은행은 아닌 애들이 크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우체국, 그 다음에 상호저축. 이거는 왠지 좀 그래 보이죠? 상호저축. 상호금융이라는 게 있네. 그래서 우리 학교 그때도 있잖아요. 신협 줄여서.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은 요 1차 쪽에 계시는 그 농업종사자, 수산업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결성을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자금을 만들어 일반인들한테도 예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조합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 형태예요. 그럼 이제 알겠죠? 아, 새마을금고는 예치금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긴 한데 정식 은행은 아니네.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금융투자회사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말만 들었던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신탁회사. 용어만 알고 있어도 거의 8, 90점입니다.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금융, 기타 금융회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또 가끔씩 무슨 우리금융지주회사 광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지주회사가 있고, 여신 전문 금융회사.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바로 그거예요. 삼성카드. 카드 발급해주는 카드사, 신용카드사. 리스. 무언가를 렌탈해서 자금을 돌리는 자동차 리스. 그 다음에 할부 금융사. 할부를 통해서 그걸 자금화해갖고 돌릴 수 있는 이런 사들을 다 기타 금융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신용카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은행이 아니죠. 하지만 돈은 돌아. 그죠? 대신 얘네들은 통장이 없는 거지.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금융기관이 있으면은 금융과 연관되어 있는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크게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이렇게 있어요. 세 번째 거 이거 5천만 원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구자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그게 바로 이런 데서 관여하고 있는 곳이고, 한국은행은 대체적으로 뭘 하는 거죠? 화폐를 찍어서 공급하는 이런 곳이라고 볼 수 있고, 말 그대로 키워드는 은행의 은행인 거가 한국은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뭐 개인 워크아웃을 주관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남일 같지만은 언젠가 혹시 생겼을 때 이 기관을 통해서 나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니면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채널 되게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간혹 이거를 활용을 잘 해서 성공하시는 분 케이스가 많습니다. 저희 창업 채널에도. 처음에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뭐였죠? 기억나세요? 창업 조건 중에 그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시려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 가서 도움을 받으면 바로 회복이 돼서 창업자로 등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남일 아닙니다. 금융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을 알고 있으면 또 아니면 그걸로 고통받는 내 지인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창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관기관을 통해서 또 결성되어 있는 이런 협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안에서 세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용어를만 정리해도 오늘 거의 60%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상식선에서 얘기해드린 거고, 펀드는 말 그대로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판매회사에다가 자금을 넣으면 이 판매사는 반드시 자산 운용 회사를 통해서 수탁회사에다가 지시를 하고, 그 지시받은 수탁회사가 자산의 형태가 주식이나 채권 또는 기타 부동산, 실물자산. 실물자산은 뭐냐면 대표적인 거 배, 선박 큰 거, 광물, 석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자산화할 수 있게끔 해서 돈을 넣었다가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이 각 회사별로 들어와서 종국에는 투자자한테 일정 금액의 수익을 전달하는 게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가. 제 핵심이 뭐죠? 펀드는 투자자가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판매회사나 수탁회사에다가 맡기는 절차는 있지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운용사가 있어야 돼. 주식은 없죠. 그죠? 펀드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이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가 반드시 껴 있어야지 펀드 성립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 운용회사가 간접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접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펀드는. 이해되세요? 주식은 내가 사고 팔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 직접 투자. 이런 개념인데,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이 자산 운용 회사를 끼고 해야만이 자산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간접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고. 세세한 거는 상품들이 엄청 많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인 측면만 정리해 놨어요. 펀드라는 말도 있고 집합투자기구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 말인즉 그냥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펀드가 구조적인 거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신탁형과 회사형과 조합형과 사모펀드. 조금 더 다시 얘기하면 신탁형은 말 그대로 그냥 투자를 신탁하는 거예요.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 회사형은 어떠한 이런 투자의 신탁 형태를 회사의 형태로서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회사도 개인회사, 법인회사가 있는데, 법인회사 중에도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투자기구에서도 그러한 형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칭해서 회사형 펀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합은 회사는 아니지만 그러한 투자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한 게 투자 조합형 펀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모펀드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헤지펀드와 PEF가 있는데, 헤지펀드는 요 설명한 대로 경영 참여가 아닌 거는 다 통칭해서 사모펀드다. 그것을 다시 말해서 헤지펀드로 보면 된다. 근데 헤지펀드가 사모펀드의 일환이긴 한데, 경영을 참여하는 펀드는 PEF로 그냥 간주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거. 오케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죄송합니다. 구조적인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고, 요거를 다시 쪼개면은 투자 신탁을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키워드는 수익 투자자와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가 대표 키워드예요. 그래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의 설정과 해지를 할 수 있고, 투자 신탁 재산을 투자 운영하며 수익 증권을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탁업자의 경우는 재산의 보관을 관리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를 받아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 환매를 할 때 그 이익금을 지급한다. 그러면서 얘는 지시를 함과 동시에 얘는 감독할 수 있어요. 상호간에. 지시를 받는 대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관리 감독한다. 감시한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고요. 투자자는 말 그대로 원본을 상환하거나 이익 분배에 관해서 투자 지분의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겠죠. 당연히 투자자니까. 그리고 이 발행된 수익증권을 환매 청구하는 자격이 있다. 이 말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형은 대표 키워드는 5가지입니다. 회사의 설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명, 합자, 유한 책임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법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법인의 형태는 대부분 주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법인체는. 그죠? 그래서 주주가 있어야, 투자자가 있어야 되는데, 투자자는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게 주주예요. 아까 회사형 펀드에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법인이사로 참여해서 자산 운용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업자는 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 관리. 근데 여기서는 감시에 그런 관계가 없어요. 회사채이기 때문에. 일반 상호관리회사는 나열한 대로 되어 있고, 투자회사는, 자, 이거 이해됐어요? 서류상의 회사 형태로 된다. 이거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또 사무실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회사 형태가 있다. 요 정도 키워드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사 형태의 컴퍼니가 아니니까 아웃소싱 해야 하는 거죠. 조직상으로만 있는 거고, 요런 걸 할 수 있는 그 액티비티는 다른데 외부로 넘겨서 처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합형은 크게 투자조합과 임명조합이 있는데, 채무에 대한 책임을 잘 보세요.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이며
유한 책임 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 책임이 부담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익명 투자 조합은 영업자는 무한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 그리고 여기는 다르죠? 업무 집행 조합원은 책임이 없는데 익명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영업자가 한 명 이상의 영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업자는 책임이 없어. 그죠? 그런데 익명으로 된 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약간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시험으로 나오면은 2명이냐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걸로 꽈서 나올 거예요. 이 항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조합형 펀드에 대해서 다음 중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펀드 여러 가지 그런 그 조합 그 설명된 자료들이 엄청 많긴 한데 이 항목에 있는 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펀드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 중에 증권 펀드는 말 그대로 증권 형태로 이루어진 펀드인데 주식형이면은 60% 이상 주식이나 주식형 어떤 파생 상품에 투자된 자산이면은 주식형 펀드, 증권 펀드 중에 주식형이고 채권형은 채권 쪽에 60% 이상 투자된 거면은 채권형 증권 펀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 정리하면은 이 펀드에 50% 이상이 주식으로 갔냐 채권으로 갔냐에 따라서 이 이름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은 더 쉽겠죠. 부동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부동산에 관련된 펀드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자산은 여기 잘 설명되어 있네요. 예술품도 포함돼요. 예술품, 선박, 어떤 권리가 부여될 수 있는 이런 특정한 어떤 것에 자산화된 펀드로 해서 특별자산 펀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혼합자산 펀드는 뭐 위에 있는 거를 다 혼합해서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사례가 많이 안 나와 있다고 합니다. MMF 같은 경우는 이거는 뒤에 다시 좀 요약된 설명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말 그대로 머니 마켓 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권에서도 많이 제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할 때 되게 최단기로 수익을 내는 형태의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조금 더 요약을 하면 눈에 익게 족보지 이제. 자, 증권 펀드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증권과 부동산과 특별자산, MMF, 혼합자산 펀드가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예로서 만든 겁니다. 펀드가 아까도 뭐 설명할 때 그 강사님께서 막 말씀하셨는데 무슨 펀드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말 들어봤죠? 근데 이것도 명칭을 작성하는 그 표기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코덱스 모닝스타 멀티에셋 하이 인컴 증권 상장 지수 투자 신탁 엄청 길죠. 근데 여기 로직에 삼성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명시를 할 수 있대요. 그다음에 코덱스 모닝스타 멀티에셋 하이 인컴 뭔가 뭐 코덱스 관련된 하면은 인컴이 늘어납니다라는 어떤 브랜드 또는 운영 방법이 요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펀드가 채권형이 아니라 증권형입니다 라고 명시한 거고요. 이게 다 그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기구를 신탁, 그죠? 회사형이냐 조합형이냐 이게 아니라 이건 투자신탁형으로 만든 거예요 라고 명시한 거고 주로 투자하는 데가 채권형인데 혼합형으로 했어요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파생인데 재간접형으로 다시 뭐 재투자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만든 건데 이거 재밌는 거는 혹시 이거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이거 알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유머 1번지라는 그 개그 프로그램 아세요? 그 아들이 오래 살게 하고 싶은데 집안이 좀 이력이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고 오고 싶은데 점쟁이가 그랬대요. 이름을 길게 하면 오래 산다고.
근데 걔가 물에 빠졌네. 그래갖고 그 하인이 이 김수환무 거북이, 그리고 이름을 짧게 부르면 얘가 단명한데. 그래서 이걸 다 부르고 동네 사람들이 이 이름을 다 부르고 하다 보니까 얘가 죽은 거야. 뭐 그냥 진짜 한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태가 좀 약간 특수한 형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책을 다 보시면 힘들어서 표로 요약한 거예요. 환매가 안 되는 형태, 그걸 다시 말해서 폐쇄형이라고 하는데, 폐쇄형 펀드가 있고, 폐쇄형 펀드 말고 종류형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그걸 우리 금융상품 중에 보면 무슨 클래스, 클래스 1, 클래스 2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종류형 펀드의 일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환형, 요건 좀 보셔야 돼요. 다양한 전략을 가진 펀드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투자기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구 안에 속하는 또 다른 투자기구하고 이렇게 교체할 수 있게 펀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필요한 뭐 전환형 펀드에서 투자기구가 교체를 한 경우에 환매 수수료 적용 안 하고, 하지만 투자기구 내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던 환매 수수료를 다시 재징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거 문제로 풀면은 많이 꼴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좀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모자형, 쓰는 모자가 아니라 모자, 엄마 모, 아들 자, 모자형 집합 펀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규정되어 있는 모펀드를 운영하게 되어서 운영의 집중도를 올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기구를 상하 구조로 나눠서 하위 펀드가 자펀드로 되고요.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조성된 자금을 다시 거의 대부분 상위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 하위라는 개념의 이름으로 나온 것들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즉 모자형 펀드로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시겠죠? ETF, 요거는 아마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한번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그냥 음독으로 상장기수를 하는 조건의 펀드는, ETF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징적인 것과 장점, 특징만 좀 볼까요? ETF는 인덱스 펀드이다. 인덱스라는 단어가 키워드 될 수 있고, ETF는 상장형 투자기구다.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펀드다. 그리고 또 ETF는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설정되어 있는 거 외에 다른 걸 더 업데이트해서 추가해서 형태로 펀딩을 더 조성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되게 그냥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용어 안 쓰고. 그리고 ETF는 일반 펀드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증권, 실물증권, 그걸로 되어 있는 거를 투자 펀드, 그러니까 펀드의 설정된 해지를 그 증권 자체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ETF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풀어서 뒤에 적용되어 있는 사례라든지 특례사항, 상장 폐지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모 집합 펀드, 요건 역시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장에 되어 있는 이야기를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요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 한번 필드에서 시험에 응용해 보시려면은 요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신 후에 유사한 문제를 풀어 보시면은 아마 그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용어들이 꽤 많습니다. 펀드는 분류를 또 어떻게 하냐면 성격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성격이 뭐냐면 환매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그 펀드 설정을 더 할 수 있냐 하나만 할 수 있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펀드의 성격이. 그러면 환매를 할 수 있는 거는 개방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개방형은 환매 조건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거는 다 개방형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폐쇄형은 펀드가 끝나는 그 어떤 그 만기 시점, 그때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판매를 못한다. 추가 설정하는 거는 그 수익 구조에 따라서 좀 더 추가하면 수익이 날 수 있으니 추가 형태로 해서 신탁 계약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설정을 자유롭게 해놓은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위형은 그 같은 신탁 계약으로 이어진 펀드가 한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추가나 이런 게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격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모집 형태가 있어요. 그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펀드가 형성되려면은 각 자금들이 모여야 되는 채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공모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사모로 하는 게 있어요. 공모는 말 그대로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펀드, 공모 펀드. 요거는 숫자가 잘 중요하겠죠. 49인 이하로 투자자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경영 이런 것도 참여가 되겠죠. 51% 이상 잘못하면 이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49인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등으로만 구성된 펀드를 대체적으로 우리는 사모펀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9인 이하의 투자자가 모인 펀드하고 기관 투자자로만 구성된 펀드는 다 사모펀드로 통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펀드는 공모펀드로 운영을 한다. 진도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한 200페이지 되는 거 줄여서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두 번째 강의는 그거잖아요. 펀드의 이해하고 신탁의 이해인데, 자, 펀드 이해 되셨어요? 이해 안 됐으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해한 걸로 알겠습니다. 자, 신탁의 이해는요, 말 그대로 신탁, 우리 뭐 다른 말로 뭐 이렇게 탁자가 뭐죠? 부탁, 뭐 청탁, 뭐 이게 사실 탁자가 그 탁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금융적인 어떤 조건을 맡기는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신탁이라고 명칭한 것 중에 몇 가지 또 상품들이 있고 유형이 있어요.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는 신탁을 하려고 하는 위탁자가 계약을 하는데, 계약 조건 중에 하나가 유언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유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모님이 누구누구 중에 누구한테 뭘 해줘라. 근데 이거를 투자 금융 상품 중에 하나인 일환으로 수탁자에게 얼마의 그런 거를 줘라라고 하는 신탁 형태.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탁 상품은. 최근에 광고 그런 거 봤어요? 유언하고 뭐 이런 거, 저 유튜브에서 봤나? 그런 광고가 한참 요즘 돌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산들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키는데, 그걸 받는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따라서 관리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게끔 수탁자가 돈을 불려주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할까요? 내 자산이 있어요. 근데 그 자산을 그대로 냅두면은 그냥 그대로 있겠죠. 근데 이걸 신탁 채널을 통해서 어떤 펀드 형태나 어떤 형태로 운용사에 맡겨서
돈을 불려오면 그 돈이 수익금의 일환을 수탁자 받는 애한테 수익자죠. 수익자한테 그 재산이 뭐 10이었으면 11 또는 12로 계속 이렇게 받아서 쓸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신탁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 그림을 볼까요? 내 아버지가 위탁자가 하나생명 예를 들었어요. 하나생명이라는 어떤 수탁 기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 재산을 넘겼어요. 서류상으로. 넘겼어요. 그러면 이 수탁자는 어떠한 연계되어 있는 상품이 있을 거예요. 운용되어지는 상품들. 수익을 올리는 상품들이 있겠죠. 그게 뭐 예금이 될 수도 있고, 적금이 될 수도 있고, 주식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금융상품들로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재산을. 얘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연계되어 있는, 운용사랑 연계되어 있는 상품하고 연계를 해서 이 수탁자가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 상속받는 애라고 할까요? 이 수익 받는 사람한테 이 수탁자가 운영되고 있는 상품의 일부를 수익금이 발생되면 수탁자로 들어갔다가 이 수탁자가 수익자한테 돈을 주는 조건의 형태입니다. 이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는 신탁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되실까요? 이거 하나생명에서 이렇게 이 신탁의 구조를 그림한 거를 참조를 해서 이미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신탁하고 펀드는 약간 유사하기도 한데 엄밀히 얘기하면 달라요. 말 그대로 운영 주체와 이런 방법들이 약간 다릅니다. 말 그대로 신탁은 운영 주체는 말 그대로 신탁을 하는 회사가 신탁회사가 되는 거고, 펀드는 운용을 누가 한다고 했죠? 아까 들어봤죠? 자산운용, 운용사가 따로 있어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죠. 펀드는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하게 돼 있어요. 업무는 펀드 모집하는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으로 엄밀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이 맡겨야 되는 재산들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무형, 유형의 어떤 이런 다른 부동산이나 어떤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도 맡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펀드는 오로지 돈만 될 수 있어요. 돈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불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탁은 돈 외에 다른 유형의 재산도 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제일 크죠. 그리고 운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요 해당되는 수탁 재산에 해당되는 것만 개별 운영하게 돼 있어요. 신탁은. 근데 펀드는 그 금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조합을 해서 통합 운영하는 게 원칙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운영과는 거의 비슷하죠. 계약 또는 규약에 의해서 관리받을 수 있다라는 차이. 이거 오늘 신탁하고 펀드 요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용어가 조금 깨알같이 나왔는데 좀 크게 키웠어야 제가 좀 잘못했네요. 위탁과 수탁과 수익 뭐 이런 거 이제 좀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위탁은 뭐죠? 말 그대로 내 재산을 넘기는 사람, 부탁하는 사람, 그걸 위탁자라고 하죠. 위탁자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위탁을 받은 사람. 아까 그 예시자료에 있는 것처럼 하나생명처럼 수탁자가 있어야죠. 수탁자는 그거를 관리하도록 설정된 회사, 수탁자라고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통해서 그 수익을 받는 수익자는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갔다가 다시 그 수익이 위탁자한테 가진 않는 게 신탁인 거예요. 펀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보내서 수탁자가 운용사를 통해 갖고 운용된 거를 수탁자가 받아서 위탁자한테 수익금을 주는 형태잖아요. 펀드가 다른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게 금전 또는 어떤 유형의 재산, 유무형의 재산이 되는데, 이런 거를 다 통칭해서 신탁 재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탁 원본은 우리가 무슨 이런 서류의 원본이 아니라 최초 들어갔던 그 뭐 예를 들어 재산이라든지 금전적인 거 봤을 때 뭐 금전 뭐 현금으로 1억 또는 뭐 1억 원짜리 집문서 이런 게 다 신탁 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원본에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수익률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익권은 요거죠. 예의 권리. 수익자. 정리할게요. 위탁자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신탁이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저 오늘 고맙습니다. 그럼 다 끝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말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신탁 상품은 현금이든 어떤 재산화 할 수 있는 이런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금전으로만 할 수 있는 신탁이 있고 종합재산으로 바꿔서 신탁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있고 그냥 단순 재산만 가지고 신탁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금전으로만 하는 신탁은 펀드와 유사하게 운용 지시를 해야 되는 기관이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운용 지시에 따라서 특정한 분야의 금전 신탁을 할 것인지 불특정 금전 신탁을 할 것인지 여기 또 구분이 돼요. 근데 이 두 개가 합친 거 말고 금전 외에 재산 형태로 되어 있는 신탁들은 운용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재산이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무형의 재산이 뭐가 있어요? 부동산도 될 수 있고 다른 현물 또는 뭐 기타 현금들 다 될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게 금융상품화된 것도 있겠죠. 잘 나가는 주식 하나 했다가 내 후세한테 주려고 수익자한테 주면은 그것도 신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용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채권으로 되어 있는 신탁도 되고 증권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 신탁도 될 수 있고 부동산 외에 배나 뭐 광물이나 이런 갖고 있는 거를 서면화되어 있는 그거를 신탁화해서 수익자에게 수익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신탁이다. 사실 우리 잘 몰랐잖아요. 그죠? 이거 뭐 신탁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요 정도 개념만 알아도 상당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신탁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이제 상품적인 거를 좀 이렇게 금융 채널화해서 좀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은 금전, 종합재산, 재산, 담보부 사채 신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거를 분류해서 상품명을 달고 신탁할 수 있는 분들한테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거의 다 끝나가요. 그래서 신탁 상품 중에서 특정 금전 신탁 상품 구조를 보시면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넘겨 일단은. 근데 그 가운데 수익자가 항상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넘기는데 이 수탁자가 받은 거를 신탁회사를 통해서 위탁자가 얘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얘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얘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특정 금전 신탁 상품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사이에 운용 지시를 위탁자가 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을 잘 해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 신탁회사가 거꾸로 수탁자한테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하는 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발생된 이익을 신탁회사가 수탁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특정 금전 신탁은 비슷한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금도 되고 콜론도 되고 주식, 채권, 부동산, 해외증권 이런 게 다 됩니다. 여기 뼈가 나와있죠? 자산화, 그러니까 예금성도 되고 그 외에 다른 금융상품도 해외증권까지 다 되는 거를 특정 금전 신탁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여기에 들어가시면 바로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어요. 요 대학생들이 볼 수 있는 투자 상품에 관련된 아주 기초 자료가 PDF로 돼 있어요. 근데 되게 도움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 쪽에 1차적인 기초 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 사이트에서 제공되어 있는 그 교재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 재밌는 것도 있어요. 군부대 간부들에 해당되는 금융교육서, 금융백서 뭐 이런 게 막 나와 있더라고요. 대학생을 위한 채널이 한 1, 2권 정도 나눠져 있는데 그거 상당히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이것도 거기에 그래프를 따서 발췌한 겁니다. 금전 채권으로 되어 있는 거는 채권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식보다는 좀 위험도가 낮겠죠. 그런 형태로 신탁화된 상품인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꾸로 신탁자가 아닌 투자자한테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근데 금전채권 신탁화된 거를 이걸 이렇게 자산을 유동화 이렇게 만들어서 수익증권을 일로 사서 얘한테 보내는 게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수익이 투자자한테 들어가서 운용되는 형태. 약간의 주식형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도표로 이해하실 때는 텍스트보다도 이 구조상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채무자라는 건 없었죠. 특정 금전 신탁에는. 그죠? 근데 금전 신탁 상품에는, 금전 채권 신탁 상품에는 채권이란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채무자라는 게 등장을 했고, 자, 그냥 특정 금전 신탁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위탁, 수탁, 신탁회사가 설정, 이게 라인업이 돼서 운영이 된다. 그런데 이 금전 신탁이다 보니까 이렇게 금융상품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채권은 채무자라는 게 반드시 성립돼야 되고, 부동산은 말 그대로 또 부동산이란 말이 이슈가 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말들이 나열되면은 이것은 부동산 신탁 상품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거의 정상이 보입니다. 모든 게 지금 펀드와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은 어떤 수익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하나의 금융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상품이다 보니까 여기 관계되어 있는 금융인들은 이런 룰을 따라야 돼요. 이걸 판매 절차라고 하죠. 단계별로 한두 개를 스킵해버리고 바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게 되면 무슨 판매라고 하죠? 불안전 판매라고 합니다. 불안전 판매가 설정이 확인이 되면은 그 판매된 상품은 이렇게 그러니까 판매 성립이 안 돼요. 갑자기 제가 용어가 까먹었는데, 그래서 그게 품질 보증에 걸릴 수 있어요. 품보 걸린다고 그래요. 금융권 내에서는. 품보가 걸리면은 그거를 모집했던 사람이나 판매인들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절차예요. 특히 금융인 채널에서는 이 단계를 지키지 않고 한 단계를 그냥 뛰어넘고 바로 판매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안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규정. 근데 우리 아직 금융인은 아니지만 이건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항목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상품들은 법제화로 이렇게 제동이 걸려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법의 제일 먼저 순위가 뭐죠?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때문에 필요한 거고, 또 이게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시장에 혼동이 많이 올 거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법에서 규제를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 이게 항상 시험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투자자를 정보 파악한다. 이 정보를 처음에 알지 못하고 해당되는 상품을 잘못 제안하게 되면은 오판이 되겠죠. 그런 거를 사전에 알아야 된다라는 지침이고, 투자자가 좀 리스키하다, 아니면 또는 그렇다 하면은 좀 거기 좀 더 공격적인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공격적인 상품을 제안했다가 엄청나게 혼날 수도 있겠죠. 잘못 분석하면. 요런 단계.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운용사에 이런 거는 다 사전에 확인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해당되는 금융상품이 어떻다라는 거를 그 지식을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진짜 투자할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보통은 금융인들이 자칫하면 한번 도와줘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한 상품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해야 이 사람한테도 큰 피해가 안 갈 수 있다. 고지사항을 많이 고지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TV 프로그램 보시다 보면 중간에 광고 나오면 보험 상품 엄청나게 빨리빨리 얘기하죠. 그걸 고지 안 하면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가이드 체결되면은 이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또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투자 전문 인력들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 왔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은 제가 오늘 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펀드나 신탁이나 최초 목적은 뭐죠?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자금은 일정 비분의 이율이 생기기 때문에 은행에다 맡기는 이유도 되죠. 그리고 헛돈을 안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건데 이건 저축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예상하고 자금을 불릴 수 있는 노하우도 필요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개인적인 어떤 이런 거 말고 창업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A라고 하는 채널을 이용하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B라는 채널을 활용하면은 12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어딜 가겠어요? 120짜리를 한번 알아보게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같은 돈을 넣었을 때 일정 부분의 수익이 나는데 약간의 위험도가 있으면 내 성향에 따라서 가끔씩은 활용해 볼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같은 돈이라도 이러한 금융 정보가 완전히 모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면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다른 사람이 막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나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사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금융 정보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취지는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학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왜냐면 은행 같은 경우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왕이면 또 다른 어떤 이러한 조금 공격적인 투자 상품을 이렇게 좀 하시다 보면은 약간의 수익을 더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